네, 안녕하십니까. 2023년 10월 17일 화요일입니다. 자, 이번에는 금융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을 수 있는 그런 현실적인 얘기, 현실적인 조언을 한번 가볼 거고요. 자, 그리고 나서 지난 영상에 올렸던 예상했던 대로 지난 영상 올라가고 나서 조금 뜨거운 반응이 있었습니다. 예, 대부분 저한테 뭐라고 하시는 반응인데 예, 뭐 예상했던 거고 제가 한 번 더 클리어 파일을 좀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조금 제가 말씀드린 거에 대해서 오해하시는 부분도 꽤 있는 것 같아서 그거를 간단하게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단기 실전도 끝에 가볼게요. 이것도 도움 된다고 하시는 분들이 좀 계시는 것 같아서 제 마켓 뷰를 같이 쉐어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하시니까 그거까지 한번 가보겠습니다. 한 10분, 15분만 제가 금융하고는 관련이 조금 떨어지는, 관련성이 떨어지는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난 영상에 1편이 올라가자마자 그 시청자분이 이분께서 댓글을 주셨어요. 근데 제가 올린 글하고는 전혀 무관한 얘기인데, 그러니까 제 영상을 본인 게시판으로 쓰셨어요. 네. 되게 잘하셨어요. 괜찮아요. 무슨 일이든 어떤 것든지 간에 와서 그냥 댓글 올리시고 같이 이렇게 공유의 방, 토론의 방을 만드시는 건 좋은 것 같아요. 예, 전혀 제가 드렸던 말씀하고는 무관한 얘기인데 뭐였냐면 자, 제가 2023년 4월 달에 제가 이렇게 현실적 조언이라는 걸 올린 적이 한 번 있거든요. 왜냐면 다른 분들이 그때 뭐라고 그랬냐면은 야, 이거 뭐 금융 얘기하고 경제 얘기하고 다 이론은 좋은데 우리가 좀 써먹을 수 있는 국민들이 좀 실용 생활하는 데다 적용할 수 있는 그런 좀 도움되는 얘기도 해봐라 하셔가지고 이런 얘기를 이렇게 떠든 적이 있어요. 그리고 나서 제가 자영업자, 여기서 이제 11번부터 드린 말씀이 자영업은 빚을 최소로 시작해라 하시려면. 그리고 만약에 운영하시던 거를 넓히는 것보다는 있는 걸 지키는 게 좋을 것 같고 꼭 새로운 좋은 아이템이 있어서 하셔야 된다 그러면 보수적으로 하셔라. 50평으로 시작할 거 25평으로 시작하시면 되지 않겠냐. 그렇게 말씀드렸고 그다음에 직장 다니시는 분들 웬만하면 붙어 계셔라. 안 그래도 저 회사들 감축하고 인원 감원하려고 들 테니까 버텨야 될 거다 앞으로. 그리고 큰 문제 생기면은 사람들 더 많이 잘릴 테니까 새로 들어온 사람들부터 잘리게 되니까 그냥 지금 있는 직장 마음에 안 들어도 당분간은 붙어 계세요. 그리고 절약하세요. 뭐 이렇게 드린 말씀이 있어요. 이 시청자분께서 무슨 질문하셨냐면 지금 이제 아기가 좀 어린 아기들 갖고 계신 부부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여자분이 적어주셨는데 지금 김밥집 운영하고 계시고 회사 근처에 있는 김밥집인데 정말 회사들이 많이 사람들을 줄였는지 매출이 30% 정도가 다운됐다고 하시더라고요. 가게가 아직 적자는 아닌데 생활비랑 이것저것 쓰고 나면은 300만 원 정도 가게에서 이제 가게 그 생활비 쪽에서 300만 원 적자가 난다 그러세요. 샵은 아직 똔똔을 하고 계시는 것 같고 1인 인건비 정도는 벌고 계시다. 이런 상황인 것 같아요. 매출 떨어지고 이제 수입이 아무래도 줄어들고 뭔가 더 돌파구가 필요하니까 남편분이 지금 다른 곳에서 저녁 장사 호프집 창업을 고려 중이라 그러시더라고요. 이걸 그냥 현재 상태를 유지를 해야 되냐 아니면 호프집 창업을 해서 사업을 확장해야 되냐 이게 질문이었거든요. 근데 여기에 이제 우리 시청자분들이 많이 답을 주시고 공유를 해주셨어요. 예, 그것도 되게 감사하고 심각하게 잘 이렇게 리스폰드를 잘 해주신 것 같아요. 제가 답부터 말씀드리면 저는 당연히 100%, 200% 현재 상태를 유지하시는 게 맞다고 봐요. 자, 제가 작년에 올리고 제 자기소개하고 이런 영상을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김밥집 운영하시고 하시려면 바쁘실 텐데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뭐 하는 사람이냐면 저는 그러니까 이 채널 자체가 경제 얘기하고 금융 얘기하고 이론 말씀드리고 하는 거지만 트레이딩하고 이런 거지만 사실 저는 지금 하는 일은 그게 아니니까 한국에서는 국민학교를 졸업을 했고 79년생이거든요. 그래서 뉴질랜드 이민 가가지고 중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까지 졸업을 하고 홍콩에 2004년 말에 왔어요. 그래서 이제 홍콩 산 지가 벌써 19년이 됐네요. 예. 그 중에서 제가 7년을 인베스트먼트 뱅크를 다니고 12년 동안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하고 있고요. 지금 사업을 뭐 엄청 크게 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제가 월급 주고 있는 직원이 100명이 넘어요. 그러면 저도 물론 코로나 때 타격을 많이 입었고 뭐 코로나 아니었으면은 직원 수도 더 많고 더 컸겠지만 코로나 타격 때문에 좀 많이 저도 위축이 됐죠. 이제 살아남고 있고 버티고 있는 중인데
제가 뭐 백종원 씨 골목 식당은 아니지만 제가 감히 시청자분한테 식당을 이렇게 운영하셔라 저렇게 운영하셔라 뭐 조언을 드릴 수 있는 입장은 아니지만 제가 제 백그라운드를 말씀드리는 거는 그 제가 금융이나 이론만 떠드는 사람이 아니라 사실 사업을 한 지도 더 오래됐고 제가 나이 먹고 나서 사업한 지도 훨씬 더 오래됐고 사업적으로 사실 드릴 말씀은 더 많아요. 제가 뭐 컨텐츠를 준비를 하자 그러면 유튜브 컨텐츠를 따지자고 보면 즉 사업을 하면서 사업을 한다는 거는 그렇잖아요. 사업 센스가 있어야 되고 눈치가 있어야 되잖아요. 결국 눈치 게임이거든요. 손님을 어떻게 내가 이걸 마련해 줘야 손님이 좋아하고 손님의 지갑을 열 수 있을까? 손님이 원하는 물건을 주고 서비스를 줄 수 있어야 그게 사업이 성공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눈치가 있고 사업 센스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게 눈치나 사업 센스가 없지는 않습니다. 사업 나름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말씀 저도 거들겠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무조건 비관론자이기 때문에 그냥 무조건 하지 마세요. 사업 창업하지 마세요.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만약에 지금 시청자분께서 그 운영하시는 게 호프집을 7, 8개를 하고 계세요. 만약에 지금. 근데 9호점이나 10호점을 줍줍으로 내시는 거면 오케이. 그런 식으로 늘리시는 거면. 9번째 호프집을 너무 좋은 자리에 너무 괜찮은 월세에 권리금 하나도 없이 장사 잘하고 있던 전 사장이 망해서 나갔든지 뭐 문제 생겨서 없어졌어요. 그냥 가서 줍줍해갖고 익스밴드 할 수 있는 거면 그건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남편분이 호프집을 운영해 보신 적도 없는데 그냥 어느 동네 어느 골목이나 가면 볼 수 있는 비교적 평범한 호프집을 돌파구를 찾겠다는 마음 일념하에 가서 여시겠다? 이건 되게 위험한 것 같아요. 지금 이 상황에서. 차라리 200, 300, 400대는 월급을 받으실 수 있는 일을 찾으셔서 알바를 하시던 뭘 하셔서 앞으로 6개월, 12개월, 18개월을 버티시는 게 훨씬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김밥집 하나 운영하면서 이 딱 매출 줄어들고 남던 이익이 다 날아가고 이윤이 하나도 없어지면 그 느낌 느껴보셔서 아시잖아요. 앞으로 사람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앞으로 6개월, 12개월, 18개월 동안 더 지갑을 닫을 수밖에 없어요. 인플레이션이 올라가는 것도 문제고 중앙은행에서 기준금리를 올리지 않았지만 시중금리가 끌어져 올라가고 있는 것도 문제고 전 세계적으로 올라가고 있으니까 한국에서 저 많은 빚을 지고 있는데 미국처럼 30년 모기지를 묶어놓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주담대건 개인대출이건 사업대출이건 다 플로팅 아니면 1년, 2년 단기로 빌렸던 돈들이기 때문에 그게 다 리셋시에서 돌아오면서 높은 이자 지급 부담이 생기는 거란 말이에요. 파이낸싱 코스트가 올라가잖아요. 그럼 당연히 디스크레셔너리 스펜딩이 줄 수밖에 없어요. 내가 사 먹고 싶은 거, 입고 싶은 거, 놀러 가고 싶은 거를 줄여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호프집이나 김밥집 같은 거는 타겟 넘버 원이에요. 줄어야 되는 것들에. 디스크레셔너리 스펜딩이 굉장히 취약한 그런 장사를 하시는 분이 앞으로 지금 이 상황에서 새로 호프집을 창업하신다는 건 되게 위험해 보이죠. 창업을 만약에 하시면 가게가 두 군데서 적자가 나잖아요. 김밥집에서 나고 호프집에서 난다 그러면 진짜 답이 없습니다. 큰일 나요. 바로 그냥 뱅크럽시 갈 수도 있어요. 무슨 불량자라 그러죠? 신용 불량자 되시고. 차라리 정하시고 싶으시면 조금 기다리세요. 6개월, 12개월, 18개월 기다리시면 한국은 점점 더 힘들어질 거거든요, 상황이. 그렇게 되면은 망하는 호프집이 나와요. 그냥 망하는 거. 그냥 사라져버리고 없는 거. 그러면 있던 호프집이 만약에 망해서 나가버리고 만약에 뭐 월세를 6개월을 못 내서 그냥 도망가듯이 빠졌다. 그럼 집주인, 가게 주인 입장에서는 그거를 1,000만 원, 2,000만 원, 3,000만 원 들여서 복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열받고 돈이 없으니까 그냥 간판만 띄고 새로운 세입자를 기다리는 경우가 점점 더 많이 생길 거거든요. 그래서 그냥 호프집 그냥 다 모든 게 주방기기 시스템 다 그냥 있으니까 후황 시스템부터 모든 게 있으니까 몸만 들어와서 운영할 사람들을 찾을 거고 그런 게 있다면은 그걸 주축하셔가지고 창업비 하나도 안 들이고 간판만 새로 만들고 가게 내부만 청소한 다음에 그냥 들어가서 하시면 되는 이렇게 가시는 게 훨씬 좋을 거예요. 코로나 터진 다음에 한동안 그런 거 있었잖아요. 왜 중고나라, 중고 물건 하시는 어디죠? 그 중고 시장 되게 많은데 왕십리인가요? 그쪽에서 중고 물건들 주방기기만 사와서 갖고 있다가 파시는 분들 그분들이 물건을 못 사올 정도였잖아요. 망하고 폐업하는 식당들이 너무 많으니까. 그것보다 더 심하게 문제가 안 좋아질 거거든요. 지금 이제 한국 보면 앞으로 보면 어떻게 될지 보면 그러니까 지금 장사하시는 분들이 드셨을 때는 되게
안 좋고 암흑의 세계 그런 너무 디프레싱한 얘기만 드리는 것 같은데 물론 운영 잘 하시면 또 버티면 되니까 그중에 또 살아남는 가게나 사업들은 계속 있어야 되니까 그 망에서 나가고 힘든 그 상황이 생기면 그 인더스트리 자체에 그게 안 좋아지면 그때 들어가서 그냥 편하게 줍줍하고 새로운 걸 꾸리시는 게 나아요. 돈 하나도 안 들이고. 저도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11월 달에 다음 달에 문 닫는 사업이 하나 있는데 다른 사람이 하던 건데 그거를 줍줍 형태로 제 돈 하나도 안 들이고 제 돈 거의 안 들이고 합병 예정이 있습니다. 그 대신에 지금 일하고 있는 현 직원들은 80% 정도를 제가 그냥 고용을 하고 제가 떠안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그 작은 M&A죠. 그걸 하나 하겠다고 약속을 하고 있는 상태고 만약에 지금 홍콩도 상황이 되게 안 좋거든요. 그렇지 않았더라면 이게 나오지 않았을 거예요. 이 가게가. 이런 사업이 나오지 않았을 거예요. 이 사업이 나오기 때문에 제가 찬스가 생긴 거고 이거를 만약에 제가 6개월 전에 내 돈 들여서 해야지 하면 아마 3, 4억은 더 들었을 거예요. 그냥 하나 하는데. 그러니까 그냥 지금은 기다리면은 쓰러지고 나가 떨어지는 사업체나 이제 결국은 집까지 하나씩 더 점점 생길 거예요. 나가 떨어지는 사람들이. 그래서 제가 본인이 갖고 계신 거를 버티고 일하고 있는 직장에 붙어 계시고 하고 있는 사업만 유지하시는 게 가장 좋다고 하는 게 나가 떨어지는 사람들이 계속 생기면서 인, 그걸 버티고 지켜보고 현찰 조금 보유하고 지켜보고 있었던 사람들이 주술 수 있는, 줍줍할 수 있는 상황이 계속 생길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거는 조금 다른 얘기긴 한데, 남편분이 호프집을 하시겠다고, 창업을 하시겠다고 하신 게 전 조금 놀랍거든요. 놀랍다 그래야 되나? 그러니까 저도 그러니까 나름 고액 연봉을 받다가 투자은행에서 돈 잘 받고 괜찮은 직업을 갖고 있다가 이걸 나와서 퇴사를 하고 제 사업을 한다고 했을 때 사람들이 많이 궁금했죠. 너 왜 그러냐? 그리고 아직도 지인들이나 뭐 하면은 이 종목을 불문하고 저한테 조언을 구할 때도 많아요. 예, 무슨 온라인 옷가게를 하고 싶다든지 아니면 조그마한 파이낸셜 부티크 펌 금융회사를 차리겠다든지 자기만의 펀드를 만들겠다든지 식당을 하고 싶다. 나 치킨집 하고 싶어요, 형. 이러한 사람들이 와서 저한테 조언을 구해요. 어떻게 하면 되냐? 뭐 회사 설립하는 건 쉽냐 어렵냐? 다 때려치고 제가 제일 처음에 하는 얘기가 우선 제일 중요한 건 네가 원하는 사업 그 업종에 들어가서 최소한 6개월 동안이라도 알바를 해봐라. 네가 만약에 치킨집을 하고 싶으면 그 무슨 치킨집이어도 상관없으니까 그 치킨집 안에 들어가서 너 설거지만이라도 6개월 동안 해봐라. 네가 사장이 되면 사람 없으면 설거지만 하루 종일 해야 될 수 있다. 일주일 내내 설거지할 사람 없으면 못 구하면. 그러니까 이게 사람들이 창업한다 그러고 새로 사업 시작한다 그러면은 다 잘 되고 장밋빛 로지한 픽처만 그리고 돈 벌 생각만 하는데 망할 생각을 안 해요. 망하는 시나리오를 넣지 않고 자기 구상에 망하는 시나리오를 넣지 않고 잘 될 것만 넣기 때문에 이거를 돌파구라고 생각을 해요. 창업하는 걸.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하거든요. 창업하는 건 굉장히 위험해요. 리스크가 최대치입니다. 최대치. 누구 밑에 들어가서 일하는 거는 리스크가 최저죠. 아주 낮아요. 왜냐면 내가 그냥 잘리고 나와서 월급 안 받으면 되니까. 창업이라는 거는 굉장히 위험하기 때문에 이거를 돌파구라고 생각하신다는 것 자체가 제가 보기엔 잘못된 생각이에요. 그래서 네가 만약에 치킨집 하고 싶으면 그냥 닥치고 아무 얘기하지 말고 그 집에 가서 다른 치킨집 가서 6개월 동안 홀도 보고 홀서빙도 해보고 바닥도 닦아보고 치킨도 튀겨보고 설거지도 해봐라. 그러고 나서 네가 진짜 하고 싶으면 그때 창업을 생각을 해봐라. 왜냐면 가게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뭐 온라인 업체면 온라인 업체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감은 잡아야 될 거 아니에요. 놀라울 정도로 이걸 많이 하지 않고 뛰어드는 게 보통 식당 창업이에요. 이거는 글로벌 통계죠. 보통 글로벌 통계인데 한국뿐만이 아니라 10개 식당이 있으면은 그중에 5개가 2년 안에 망합니다. 그리고 총 8개가 3년 안에 망하게 돼 있어요. 그 20% 살아남는다는 거거든요. 100개가 있으면 20개 살아남는다는 거예요, 식당이. 물론 여기서 김밥집을 운영을 하셨으니까 요 직업이 처음은 아니니까 이 정도까지는 아니겠죠. 20%보다 높겠죠. 근데 제가 이걸 읽고 나서 바로 들은 궁금한 의아한 거는 아니 왜 남편이 호프집을 하시려 그러지? 그러니까 종목을 바꿔버리시는 이유가 뭐예요 지금? 그래서 제가 여기서 말씀드린 게 이 남편분이 예를 들어 지난 5년 동안 호프집 치킨 튀기는 기막힌 레시피를 알아내신 게 있어요 뭔가?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면 왜 김밥집에서 배우신 노하우를 안 쓰세요?
여기다가 새로운 호프집을 창업하실 그런 자본이라든지 그 여력이 있으시면, 아니 김밥집 운영을 했으면, 예를 들어 홍길동 김밥이라고 하면, 홍길동 김밥이라는 집을 하셨으면 다른 동네에 조금 떨어져 있는, 많이 붙어 있으면 안 되니까, 캐너블라이즈 하면 안 되니까 어느 정도 떨어져 있는 옆 동네에 가셔가지고 홍길동 2호점을 차리시면 되잖아요, 차라리. 아니면 홍길동 아예 새로 차리지 마시고 그 옆 동네 가면 비실비실하고 있는 김밥집이 있을 거예요, 잘 찾아보시면. 차라리, 아니면 좀 더 떨어져 있는 데 가시든가, 비실비실하고 힘 못 쓰고 있는 김밥집을 찾아서 거기에 가서 맨날 죽 때리고 앉아서 그 김밥집 사장하고 친해진 다음에, 몸 아프시죠? 힘드시죠? 저한테 넘기세요 해서 차라리 그걸 넘겨받으세요, 그거를. 거의 공짜로 하듯이, 권리금 없이. 그러면은 그 가게 주인, 그 랜드로드, 월세 받아야 되는 그 가게 주인도 오케이를 할 거고, 왜냐면 장사가 안 되는 데 가서 찾으시면 차라리 그 처음에 들어가는 그 자본금도 덜 들어가고 마케팅도 그만큼 덜 들어가겠죠. 왜냐면 거기에 김밥이 있다는 것만 사람들이 아니까. 음식을 새로 맛있게 깔끔하게 한 다음에 디스카운트 쿠폰 나눠주고 SNS에 올린 다음에 인스타그램 같은 데 올려서 사람들 끌어와가지고 맛있네? 이 집 맛있어졌네? 간판 바꾸면 되니까. 이렇게 해서 차라리 김밥집 알고 계신 그 노하우를 써서 2호점을 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 왜 갑자기 뜬금없이 호프집을 하시려고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물론 뭐 전에 10년 전에 남편분이 호프집을 크게 하셔서 성공을 하신 그런 익스피리언스가 있다 그러면 이해는 가는데, 왜 지금 여기서 창업을 하는 것도 위험한데 종목까지 바꾸셔가지고 들어가시려고 그러냐. 네, 이게 제가 들었던 생각이거든요. 하여튼 어쨌든 네, 제가 뭐 라이브를 하면서 답을 듣는 건 아니니까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if라는 게 너무 많아서 지금 정확한 그런 조언은 못 드리겠는데,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컨서브티브하게 보수적으로 가세요. 사람들의 discretionary spending이 많이 줄을 겁니다. 쓸 수 있는 용돈이 계속 줄기 때문에 하다못해 김밥, 치킨도 세일즈가 내려갈 수밖에 없어요. 그걸 꼭 명심하시고, 본인이 알고 있는 그 노하우 하셨잖아요, 김밥집을. 그걸 너무 이렇게 무시하지 마세요. 미니마이즈 하지 마세요. 본인이 알고 있는 그 노하우, 그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내가 장사를 뭐 3년, 5년 해봐서 알고 있는 그거 있잖아요. 어떻게 하면 음식이 쉬고, 어떻게 하면 며칠까지는 보관이 가능하고, 이 오퍼레이션 노하우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거를 더 차라리 극대화하셔가지고, 굳이 내가 꼭 해야 되겠다, 남편분이 죽어도 새로 사업을 시작해야겠다 그러면은 차라리 김밥집을 하나를 더 운영하시는 거를 저는 추천을 드립니다. 뭐, 예, 하여튼 어쨌든, 예, 무슨 말씀인지 알아들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금융이 아닌 좀 다른 얘기를 그냥 한번 떠들어 봤습니다. 자, 그럼 그 다음 장 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파이낸스 얘기로 돌아가겠습니다. 파이낸스하고 경제 얘기로 돌아가서, 저한테 많은 댓글이, 뭐라고 하시는 댓글이 많이 올라왔어요. 근데 그거 가기 전에 제가 한 가지만 정확히 다시 짚어드리고, 왜 달러가 근본이제로 가야 됩니다, 갈 수밖에 없을 겁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지 설명을 드릴게요. 이거 하나만 다시 짚어드릴게요. 우선 이거 하나만, 그러니까 우리가 back of our mind, 뒤에다가 머릿속에 생각만 하고 있자고요. 이게 되게 중요해요. 우선 연준 중앙은행, 보통 중앙은행이죠. 연준이 가지고 있는 그 due mandate라고 하는 의무, 연준이 해야 되는 의무가 두 가지가 있는데, 보통 파월 아저씨가 맨날 나와서 얘기하잖아요. price stability, 가격 안정, 낮은 인플레, maximum employment, maximum sustainable employment 그러거든요. 최대 고용이에요. 낮은 실업률. 자, 이거 두 개를 보시면 이거 두 개가 inherently conflicting해요. 이거 두 개는 공존할 수 없어요. inherently conflicting이 뭔지 모르겠는데, 애시당초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거 두 개는. 그렇죠. 생각해 보세요. 인플레이션이 낮으려면, 인플레이션이 낮게 유지가 된다는 건 0.5, 1%, 1.5%로 낮게 유지가 되면 실업률이 낮을 수가 없겠죠. 실업률이 낮아버리면 사람들이 직업을 찾는 게 되게 쉽다는 소리잖아요. 고용주들이 고용을 많이 하려고 하면 사람들이 없어요. 직원이 없어요. 그러면은 임금을 올려줘야겠죠. 그래야 사람을 뽑을 수 있으니까. 임금이 올라가고 웨이지가 올라가면 어떻게 돼요? 이게 다시 다른 프라이스를 올려버리잖아요. 프라이스 스파이럴이 생기잖아요. 올라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가격이 안정이 될 수가 없죠. 낮은 인플레가. A하고 B를 보시면 제 말씀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이걸 우선 acknowledge를 하셔야 돼요. 이걸 우선 이해를 하셔야 돼요. 즉, 중앙은행이 가지고 있는 이 두 가지의 목표, 낮은 인플레와 낮은 실업률이라는 거는 어치브할 수가 없습니다. 잠깐
요때 잠깐 스쳐 지나갈 수 있어요. 이때가 아주 호황기겠죠. 인플레도 낮고 실업률도 낮고 사람들은 다 이 직업이 있고 취직 못하는 사람이 없어요. 뭐 3%라 그러면 예를 들어 unemployment rate가 U3가 3%가 예를 들어 maximum employment다. 97%의 사람이 일할 수 있는 사람의 97%가 일을 하고 있다. 이게 최고다. 이론적으로 봤을 때. 이게 계속해서 지속을 하면 인플레가 낮게 유지가 될 수가 없습니다. by definition. 이게 첫 번째 포인트예요. 그러면 중앙은행의 가장 큰 목표 두 가지는 상반될 수밖에 없죠. 즉 뭐냐면 개입을 하다 보면 골이 깊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게 붐앤버스트가 이렇게 돼야 되는 게 중앙은행이 개입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된다 그랬죠. 폭이 높아진다고, 폭이 커진다고. 즉 중앙은행이라는 거는 개입을 최소화하고 자본주의 시장 경제가 스스로 돌아갈 수 있도록 지켜보다가 뒤에서 뒷짐지고 지켜보고 있다가 상황이 심해지고 극심한 상황이고 severe case of liquidity stress가 생겨서 유동성이 없어서 돈이 돌지 않는다. 사람들이 쫄아가지고 돈을 다 움켜쥐고 있는 상황이 되면 그때 들어와서 심폐소생술을 해주고 빠져야 되는 거예요. 너 지금 돈 안 도네? 내가 리퍼 패실리티 줄게. 지금 내가 무슨 펀딩해서 너한테 돈을 줄 테니까 계속 돈을 돌려라. 이 상황이 돼야 되는데 그러다 보면 그렇죠. 이거를 원래 유명하게 한 사람이 JP 모건 할아버지가 미국에서 했던 거죠. 문제가 생길 때마다 중앙은행이 생기기 전에 1910년에 생겼나요? 중앙은행이 30년인가? 10년이죠. 그 생기기 전에 이 역할을 이 할아버지가 혼자 다 하고 있다가 이 할아버지가 돌아가신 다음에 어떡할 거냐. 중앙은행이 그래서 만들어진 거란 말이에요. 마지막에 유동성을 불어넣어줘야 되는 사람이 있으니까. 그러면 이 인간 보세요. 이렇게 낮은 인플레와 낮은 실업률이 둘 다 공존할 수 없는 상황에서 실업률이 막 올라가고 분위기가 안 좋아지면은 인플레가 낮아지고 가격이 떨어지니까 여기다 돈을 넣어서 펌핑을 할 거 아니에요, 애들이. 돈을 펌핑하다 보면은 이렇게 잔잔하게 흘러가야 되는 시장이 폭이 커진단 말이에요. 그렇죠? 즉 by nature 중앙은행이라는 애들은 상관하고 껴들고 훈수질을 하고 들어와서 대가리를 들이밀고 뭔가를 하려고 하는 애들이에요. 그거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게 약간 의무처럼 느껴지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디자인 자체가. 문제는 맨 뒤에 서가지고 응급처치만 해주고 빠져야 되는데 2000년대 이후로는 어떻게 돼요? 중앙은행이 정부하고 같이 앞장서서 모든 걸 이끌라고 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죠. 10수년 동안 지금 그게 가장 큰 문제가 됐잖아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최저임금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최저임금이 되게 요즘 지난 수년, 10수년 동안 되게 더 문제가 많이 됐었는데 최저임금이라는 건 원래 마켓 클리어링 레벨보다 낮았습니다. 이게 정상이에요. 한국에서 예를 들어서 시장 클리어링 레벨이 8,000원이라 그래 봐요. 내가 어디 가서 편의점 알바하고 싶은데 사장님이 나한테 8,000원을 줘요. 아니면 내가 삼겹살집 가서 종업원을 하면은 8,000원을 주면은 내가 일을 한단 말이에요. 이게 마켓 레벨이에요. 마켓 프라이스예요. 마켓이 정해진 거죠, 이거는. 마켓이 정해주는 거예요. 정부가 정하는 게 아니라 내가 정하는 게 아니라. 이럴 때는 법정선의 최저임금은 6,000원으로 이 뒤에 낮아야 됩니다. 마켓 클리어링 레벨보다. 문제가 생기는 건 뭐냐면 사람들이 먹고 살기 힘들고 사람들이 일자리 없고 물가 오르고 내가 투잡, 쓰리잡을 뛰어야 살 수 있고 이게 지금 상황이 거꾸로 흘러가면서 이 최저임금이라는 거를 자연스럽게 시장이 10,000원으로 끌어올리면은 괜찮은 건데 이게 10,000원이라는 숫자를 정부가 갖다 맨데이트를 해버리잖아요.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8,000원을 줘야 되는 이 상황이 10,000원 정부가 야 10,000원으로 해버려 이렇게 정부가 앞장서서 그걸 끌어주는 거죠. 최저임금을. 끌어올리려고 하는 거죠. 두 가지가 굉장히 달라요. 만약에 오늘 8,000원이었는데 내년 되면서 10,000원을 경제가 마켓이 자연스럽게 자본주의 경제가 시장 경제가 10,000원으로 끌어올리면 그거에 맞게 모든 게 같이 자연스럽게 올라간다는 거거든요. 사장이 받을 수 있는 돈도 자연스럽게 차지할 수 있는 삼겹살 값이나 이런 것도 시차를 두고 자연스럽게 모든 게 10,000원으로 자연스럽게 맞춰져 올라간다는 건데 이거를 정부가 나서서 6,000원에 있어야 되는 최저임금이 10,000원으로 결정을 해버리면 이게 한순간 확 뛰어 올라 버리는 거예요.
그럼 장사하는 사람들이, 사업하는 사람들이나 자영업자들이 그 갑자기 뛰어버리는 그 순간, 그 4,000원이고 5,000원이고 이 뛰는 거에 맞을 수가 없는 거죠. 갑자기 올라버리니까 타이밍 조절을 못 하니까. 시장이 조절을 해준다는 거는 8,500원, 9,000원, 만 원 자연스럽게 올라가야 되는 거를 정부가 갑자기 확 뛰어서 올려버리는 거예요. 이게 중앙은행이 여기서 돈 쓰고 돈 찍고 0% 금리에 놓고 모든 거를 유동성을 갑자기 불어 넣으려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자연스럽게 모든 게 익스팬드하고 자연스럽게 컨트랙트 해야 되는데 중앙은행이 들어와서 모든 걸 갖다 쑤셔 넣는 일이 생긴단 말이에요. 이젠 세상이 거꾸로 돌아가면서 중앙은행이 가만히 못 있고 점점 나서야 되는 거죠. 이건 좌파나 우파나 무관해요. 지금 계속 말씀드려요. 정치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파는 중요하지가 않아요. 이 말씀 드리면 계속 딴소리 하시는 분도 계신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좌파건 우파건 똑같아요. 와서 돈 찍고 나서서 표심을 살려고 하는 건. 그 말씀이에요. 그죠? 중앙은행이 지금 꼭두가시가 됐단 말이에요. 퍼펫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이거를 지금 가장 문제를 일으키고서는 아주 안 좋은 예를 만들어버리고 세팅을 해버린 게 버냉키하고 옐런이란 말이에요. 자기들이 무슨 똥을 싸놨는지 아직도 파악을 못하고 있고, 파월 아저씨가 들어와서 이 병폐를 지금 혼자서 끊기 위해서 무단히 노력 중이에요. 제가 보기엔 파월 아저씨는 굉장히 노력을 지금 많이 하고 있어요. 오히려 파월 아저씨가 위험해요. 파월 아저씨를 지켜줘야 돼요, 우리가. 2026년까지 그 아저씨가 멀쩡하게 다치지 않고, 무슨 일 생기지 않고, 신변 위협 받지 않으면서 계속해서 일할 수 있게 큐티 계속 진행하고, 할 수 있을 때까지 하고, 5.5%를 유지할 수 있을 때까지 유지하도록 도와줘야 되는데, 가만히 두진 않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 포퓰리즘에 이끌려가지고 민심으로 돈을 사지 못하게 하려면, 제 말씀은 중앙은행에 돈 찍어낼 수 있는 권한에 제한을 둬야 되겠다는 거죠. 뻑하면은 여기서 그냥 0% 놓고 돈 풀어 제끼는 이 폭을 이렇게 큰 폭으로 만드는 주범이 중앙은행이기 때문에, 얘들이 이 짓을 못하게 하려면은 제한을 둬야 될 거 아닙니까? 돈을 찍는 거에. 재갈을 물려야 되죠. 근데 스스로는 절대 재갈을 물리지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본드 비질런티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그러니까 부채량이, 채권이 너무 많이 쏟아지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금리가 올라가는 거 아니에요. 채권 시장이. 서플라이 앤 디만드가 있으니까. 서플라이가 너무 많아지니까 가격이 당연히 떨어지고 금리가 올라야지만 팔리는 이런 상황이 생기는 거고, 화폐가 떨어지고 믿음이 떨어져서 값어치가 땅으로 떨어져야지만 어쩔 수 없이 리셋하는 상황이 올 거다. 어쩔 수 없다는 거예요, 제 말씀은. 임계점에 다다랐다는 거는 지금 많은 분들이 동의를 하는 건데, 여러분들한테 제가 물어보고 싶은 거는 근본이제가 아니라면 어떤 식으로 재갈을 물려야지만 인류가 지난 20년 동안 해온, 그죠? 기축통화가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을까요? 이거에 대해서 이 바탕이 있기 때문에 지난 영상에 그런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근본이제라는 걸. 자, 그럼 제가 좀 더 자세하게 들어가 볼게요. 저한테 하시는 말씀들 중에 제가 설명을 좀 더 드려야 될 것 같은 부분들을.